여자는 남자들과 조금씩 사귀다가 헤어지는 짓은 해보지 못했다. 사귀기 시작하여 어느 날 잠을 같이 자면 일단 무엇인가 더 도모할 것이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결혼이었으며 그녀는 결혼을 통해서 완성을 꿈꾸었다. 머물고 싶은, 떠나고 싶은 이청해. 여자는 고개를 숙여 나머지 손톱들의 매니큐어 칠을 마친다. 반짝이를 더 칠해볼까?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 자기의 작품들을 들여다본다. 아니야, 이게 화사하고 우아해. 세먼 핑크는 여자가 좋아하는 색이었다. 그것은 살구 분홍과도 달라서 익어가는 듯한 농염함이 배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그럽고 순수하며 스며드는 듯한 화사함을 지니고 있었다. 여자는 양쪽 손가락을 공중에 털어 매니큐어를 고르게 퍼뜨린다. 여자는 햇빛이 든 베란다를 내다보았다. 여린 가을빛이 하늘하늘 퍼져 들어와 있었다. 여름꽃들은 시들고 난초도 잎들을 축 늘어뜨리고 국화잎만이 싱싱하게 물이 올라 있었다. 곧 닥쳐올 계절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그녀는 엉덩이를 꼼지락거렸다. 어쩐지 앉은 자리가 불편해지고 있었다. 여자는 자기 앞에 자기 뒤의 공간을 휘둘러 보았다. 지난달 새로 들여온 스웨덴산 유리탁자, 실크 카펫, 48인치 TV, 정교한 조각의 크리스털 꽃병, 아들이 유학 떠나기 전 같이 찍은 가족사진, 홀인원 기념 감사패, 형태를 과감하게 변형시킨 현대풍의 커다란 백자 항아리. 내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자는 여러 차례 엉덩이를 꼼지락거렸다. 느닷없이 고향이라는 말이 가슴 사이에서 트림처럼 끄ꯛ 솟아올랐다. 고향. 여자는 두 글자의 단어를 발음해 본다.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알지 못할 그리움 같은 것이 솟는다. 동산이 있고 언덕길이 있는 곳, 봄이면 오랑캐꽃이나 페랭이꽃, 할미꽃이 피는 곳,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고 하얀 햇빛이 아이들의 정수리를 따사롭게 내리비추며 뒷산이나 선산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 부모 형제가 웃음 지으며 맞아주는 곳, 아니면 가족은 모두 떠나왔으나 아직도 일가친척 누군가가 살고 있고 어릴 적 친구들이 반백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쑥스럽게 웃음 짓는 곳. 그런 곳은 과연 내게 어디일까? 여자는 손거울을 바투잡고 한 손으로 속눈썹을 올린다. 눈을 치뜨며 그러나 눈꺼풀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래쉬 컬러로 고정했다 놓는다. 그러나 수많은 그녀의 속눈썹은 여간해서 의도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고데기를 사야겠어. 여자는 중얼거린다. 전기 고데기로 올리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번만 해야 5월의 장미순처럼 속눈썹이 쌍꺼풀 부분으로 나붓나붓 올라갔다. 여자는 만족해서 거울을 놓고 볼연지소를 찾는다. 볼연지는 귀 밑에서 턱을 향해 베이지 톤으로 세련되게 음영을 넣을 것이다. 그만 좀 해. 당신 나이가 내일 모레면 50이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한다. 못마땅함과 불안이 서려있는 말투로 지금까지 그녀를 알았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크고 검은 눈과 화장하는 행위를 불안스레 지켜보곤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신문을 읽는 것도 불안해졌다. 여자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여자는 매일 화장도 하고 신문도 읽는다. 여자는 화장도 매우 잘하고 글도 많이 읽는다. 이런 여자는 드문 편이라고 누군가가 말했던 적이 있다. 누구였던가? 턱에 수염을 듬성듬성 길렀던 두 번째 남자였을 것이다. 여자는 지금까지 5명의 남자와 같이 잠을 잤고 그 중에 4명과는 결혼도 했다. 수염을 길렀던 두 번째 남자는
여자의 눈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니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인 오마 샤리프의 눈을 닮았다고 했다. 그렇게 커다랗고 불안하며 흔들린다는 것이다. 또 그는 무엇이든 둘로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을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한 가지로만 나눴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눠놓고서는 그 안에서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고 우겼다. 이상한 것은 그와 얘기를 하고 있노라면 그의 얘기가 다 옳았다. 여자는 기껏 그렇지만 개를 좋아할 성정의 사람이었는데도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론해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는 개를 좋아할 성정의 사람은 절대로 개한테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염을 기른 두 번째 남자는 이렇게 설득력이 뛰어났는데 그의 분류에서 여자가 벗어났다고 갸우뚱거리곤 했다. 이상해. 당신은 신사임당과도 아니고 나가요과도 아니야. 나가요과가 뭐예요? 그녀는 물었다. 왜 기생집 같은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요 하고 소리를 빼올리며 나가는 축들 있잖아. 그는 웃었다. 세상은 참 오묘해. 양쪽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가진 여자들은 각각 상대 쪽을 얕보며 자신의 특질에 자긍심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다 살게 마련인가 봐. 그는 스스로의 분류 안에서 지론을 펼쳤다. 지금이라면 아마 여자들을 그렇게 둘로만 나눌 수는 없을 것이다. 자기 성취를 목표로 하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는 또 자기 성취파와 전업주부파로 나눌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철학을 이분에 펴나갈 것이다. 입만 떼면 우스갯소리를 하고 상대를 잘 설득하고 센스도 있었던 두 번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래턱에 검은 수염이 듬성듬성 나고 피부도 황갈색이어서 청결해 보이지 않던 남자. 여자는 지금도 가끔 그와 함께 보냈던 1년 반이 일생 중 가장 재밌었다고 회상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같이 살아본 남자 중 유일하게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였다. 여자는 남자들과 조금씩 사귀다가 헤어지는 짓은 해보지 못했다. 사귀기 시작하여 어느 날 잠을 같이 자면 일단 무엇인가 더 도모할 것이 있을 것 같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결혼이었으며 그녀는 결혼을 통해서 완성을 꿈꾸었다. 한 번도 완성된 적은 없지만 여자는 지금도 신문도 보고 화장도 한다. 두 번째 남자는 아마 지적인 여자는 화장에 서툴고 치장에 능한 여자는 대개 글과 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여자는 화장도 하고 글도 읽는다. 어떤 주기 같은 것이 돌아와 마음이 허전해질수록 뿌리가 흔들린다고 느껴질수록 그녀는 화장을 공들여 짓게 한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화려해야 했다. 꽃이라도 화려하게 피워야 했다. 인공으로라도 말이다. 여자는 앉은 자리가 허전해질수록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 그러면 마음이 서서히 차오르며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지고 어쨌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괜찮아졌다. 여생을 함께 나눌 진실한 동반자를 구함.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오지목장 김영태 49세. 여자가 그 줄광고를 본 것은 24면까지의 신문을 다 보고 다시 가나 은산지구의 784가구라는 조그만 기사로 돌아갔을 때였다. 여자는 신문을 상세히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다. 가나 은산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고 그녀는 그것을 가위로 오렸다. 은산에 아파트를 짓는단 말인가. 여자는 자신이 떠나오던 당시의 은산을 떠올렸다. 구부러진 언덕길 양쪽으로 옥수수밭이 우거져 있고 방앗간과 학교 앞 구멍가게가 있고 기름진 벼논이 새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거기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인가. 가나면이 그동안 읍으로 바뀌고 얼마 전 시가 되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시큰둥이 웃었을 뿐이었다. 여자의 마음속에 은사는 아주 조그만 볼품없는 시골일 뿐이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달라질 리 없는 거리에 도시형 아파트가 그것도 20층으로 선다는 것이다. 여자는 다시 오려놓은 쪽지를 집었다. 가나시 은산동이라고 쓴 곳을 다시 볼 생각이었는데 여자의 눈앞에 느닷없이 진실한 동반자라는 문구가 나타난 것이다. 아파트 건립기사 뒷면에 실린 그 줄광고의 문구를 여자는 찬찬히 읽었다. 여생을 함께 나눌 진실한 동반자를 구함. 진실한 동반자? 여자는 재밌다고 웃으려 했으나 웃음이 나지 않았다. 이런 광고를 신문에 그렇게 의아스러워 하면서도 웃음이 나지는 않았다. 어떤 절절함이랄지 세월 같은 것이 느껴져서 여자는 몇 초간 가만히 있었다. 순박함이나 유치함 뒤에 있는 진실을 언뜻 만져본 듯 했다. 중년의 한 남자가 오지의 목장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키가 컸고 정수리 부근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이제는 수치 준 머리칼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나풀대는 것을 여자는 바라보았다. 구겨진 셔츠에 검정 장화를 신고 우유통을 든 남자 뒤로 둥그런 동산이 완만하게 솟아 있었고 푸른 초원의 얼룩소들이 드문드문 풀을 뜯고 있었다. 눈부신 햇빛이 구부러진 언덕길을 하얗게 내리비추었다. 여자는 눈을 가물가물하며 언덕길에 잠시 서 있었다. 흙 묻은 경운기가 털털털 소리를 내며 저쪽에서 굴러왔다. 여자는 길 한쪽으로 비켜섰다. 경운기가 지나가고 나서 여자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신문 쪽지를 들고서 그러나 언덕길의 흙 색깔이 온화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살림집 텃밭에는 푸성귀들이 성글게 자라 있었고 누렇고 검은 닭들이 그 사이를 뛰어 달아났다. 저런 데서라면, 동산과 언덕이 있는 데라면, 검은 장화를 신은 남자가 들어있는 전경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여생을 함께 나눌 진실한 동반자를 구함. 이런 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내기까지 그 남자는 얼마나 고적한 세월을 보냈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실했을까. 그는 아마 그늘진 부엌에서 찬물에 쌀을 씻으며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속임수가 아니라면 그의 진정 같은 게 느껴져서 여자는 온몸이 오소소했다. 밤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여자는 가끔씩 차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속되다가 몇 개의 굵은 불빛이 멀리로 지나가곤 했다. 여자는 통로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기차는 매우 더디게 행군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고 흔들렸다. 달리는 침실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심심찮게 화음을 이뤘다. 여자도 눈을 감았다. 남편은 지금쯤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다. 낮에 전화를 걸어 가나 은산지구의 아파트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치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이 여행을 재고했을지 모른다. 적어도 오늘 당장 떠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또 이사를 가? 당신 미쳤어? 병이 다시 도졌군. 하며 완전히 정신이 돈 여자로 몰아붙이자 여자는 마음이 굳어버렸다. 누가 이사가 쟀어? 그냥 한번 가보자고 한 거지. 모델하우스도 예쁘고. 여자는 싱겁게 응수하고 끊었지만 사실은 할 말이 따로 있었다. 거기가 우리 고향이야. 내가 자란 곳. 여자는 남편에게 자기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곳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어릴 적 그녀가 거기에서 어떻게 성장했던가를. 촌스런 사람들과 옥수수밭과 들판의 변원과
학교 앞 구멍가게 아저씨에 대해서. 여자는 지금의 남편과 3년째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을 회역할 기회는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여자는 뜻하지 않은 말을 뇌까렸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그 뼈가루를 어디다 뿌려? 여자는 바로 조그만 가방에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넣었다. 그 조그만 여행 가방은 늘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청량리 역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오후였으므로 대개의 기차가 밤이 이슥해서 영월역에 닿는다는 것을 열차 시간표를 보고 알았다. 밤늦게 오지 농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월의 조그만 여관에서 잘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청량리 롯데백화점으로 올라가서 이리저리 부대끼다가 청량리 내거리를 내려다보며 식당가에서 저녁을 먹었다. 오려놓은 신문 쪽지는 아직도 핸드백에 들어있었다. 어디로 갈까? 서점에 들러 메모해 놓은 책들을 사가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갈까? 그러나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떠나고 싶기도 했다. 언제나 그녀는 머물고 싶은 한편 떠나고 싶었다. 그녀는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 다녔다. 머물자니 속이 꽉 차지 않고 텅 빈 듯 허전했고 어디 더 좋은 진짜가 있을 것 같았고 지금은 그저 임시로 사는 것만 같아 발 뒤꿈치가 저절로 둥둥 들렸다. 허공에 붕 뜬 듯 땅이 꽉 짚어지지가 않아 떠나려고 하면 그러나 또 현재의 것들이 늘 아쉬웠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너 걸리기만 해봐라. 남편은 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항상 농담 비슷하게 그녀를 겁주었다. 웃기네. 내가 당신 눈에 걸리나 봐라. 여자도 농담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여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자유스러웠고 그 너무 큰 자유가 그녀를 막막하게 했다. 뿌리가 없는 여자는 뿌리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버텨야 할 공간이란 게 없었다. 아무 곳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니까. 여자는 날리는 잎처럼 바람을 따라다녔다. 남편은 여자의 별스런 행위들에 대해 이제는 이골이 날 대로 난 상태여서 처음처럼 속을 끓이지는 않았다. 기다려 보노라면 그녀가 별 수 없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나 할까. 여자는 오늘도 그냥 집을 나왔다. 메모도 없이. 물론 잠깐 망설이긴 했다. 뭐라고 근사하게 한자 적어 놓을까 말까 하고. 그러나 펜을 들고 평소답지 않게 점잔을 빼며 문어체의 글귀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싫었다. 남편은 퇴근해 와서 한순간 당황했지만 지금쯤 레드락을 마시며 비디오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가끔씩 여자를 생각하며. 눈앞이 환하다 싶어서 눈을 떠보니 기차는 어느 역인가 멈추어 서 있었고 어둠 속의 플랫폼으로 거대한 소금 덩어리들이 지나갔다. 여자는 자기가 지금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것인가 놀라서 몸을 긴장시키며 밖을 내다보았다. 우편물 행랑이었다. 우편물 행랑이 거대한 소금덩어리처럼 울쑥불쑥 손수레에 실려 플랫폼을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여자는 그제서야 기차가 한 역에서 20-30분씩이나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11시 반에 청량리 역을 출발한 심야의 이 기차는 해 뜨는 시각에 정동진 역에 사람들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았고 그래서 중간에 많은 시간을 철로 위에서 어영부영 뭉개야 했는데 그 일환으로 우편물 수송을 더불어 맡은 모양이었다. 기차도 이렇게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아귀를 맞춘다는 것이 여간 우습지 않았다. 은산리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렇게 놀랐을까? 왜 거기에 가보자고 남편에게 전화까지 했을까? 여자는 흔들흔들 흔들린다. 은산은 여자의 고향이 아니었다. 여자에게는 고향이 없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랬다. 그녀는 부모가 위급한 상황에 몰려 경황 없이 쫓기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 세상 빛을 보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성장했고 여기가 우리 자리란 믿음이 없는 분위기에서 어른이 되었다. 그녀의 가족은 늘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처럼 진정 살아야 할 곳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불안스런 눈길을 하고 아침을 먹고 저녁을 맞았다. 어른들이 막막한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땅을 짚었으므로 아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가 명확치 않았다. 그러므로 은사는 여자의 고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시답잖은 기억들로 뒤엉킨 마땅찮은 곳이기도 했다. 그것은 순전히 여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감정이었겠지만 그 감정은 은연중 자식들에게 전이되었고 그래서 그들 형제는 그 누구도 은산을 고향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고향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그곳에서 여자는 중학교까지 다녔다. 태어난 곳은 남도 어디라고 했지만 2살 무렵부터 16살까지를 은산에서 산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고향 하면 맨 먼저 은산이 떠오른다. 은산 이외에 떠올릴 만한 곳이 없었다. 그 뒤에 서울로 올라와 11년 정도를 살았지만 그 기간 내내 서울은 항상 낯설었고 늘 타향이었다. 본디 서울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여자의 위쪽에 존재해 있었다. 개동이나 제동, 누상동 같은 종로구의 어떤 동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네는 지금 몇 대째 서울살이고 서울 토박이 음식에는 이러저러한 게 있으며 결혼할 때도 순 서울식은 어떻게 한다는 등의 얘기를 펴면 여자는 그저 가만히 있었다. 헌다, 시방, 예핀네, 저희들 따위에 눈에 띌 듯 말 듯 감춰드는 오목한 서울 사투리라든지 깐깐하고 여간 아닌 말투, 야박함이 감돌 정도로 경우 바른 행동거지에 와서는 자신이 절대로 서울 사람이 아니며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했다. 또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같은 곳에서 연주를 쥐고 올라와 터잡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가 죽었다. 그들은 주인이 무색하게 내노라 큰 소리를 쳤다. 여자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다는 감정을 맛보았다. 서울이 그렇게 되자 그 어디에도 낄 곳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여자는 횟수를 헤아리는 버릇이 생겼다. 은산에 15년, 서울에 11년, 결혼해 부산으로 갔다가 아마 7년쯤 살았지. 그리고 창원으로 가서 4년 반, 충주로 올라와 6년 넘게 살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5년. 합산해 보면 가장 오래 산 곳은 역시 은산과 서울이었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까지도 고향이랄 수 없었고 그렇다면 은산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다. 은산, 그곳이 내 고향일 수 있을까? 태어난 곳도 아니요. 일가 친척이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도 아니요. 부모 형제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도 아닌. 그저 그들 가족이 임시 방편으로 살았었고 자신이 중학교까지 다녔으며 찾아보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과 막역한 사이가 되지 못한 곰살궂은 추억이나 따뜻한 유대감보다는 삭막한 회역만 어려있는 곳. 죽어 뼈가루를 뿌려달라고는 절대로 유언할 것 같지 않은 그곳. 그곳이 내 고향일 수 있을까? 기차가 덜컥 멎었다. 잠에서 깨어난 앞자리의 아주머니가 급하게 짐을 챙겨들고 인사를 흘리며 내렸다. 여자는 창가로 당겨 앉아 차창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정표를 보니 제천이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었다. 낳았다든가 자랐다든가 하는 곳은 사는 곳과 어떻게 다를까? 고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일까? 온통 난리가 난 것 같던 명절 때의 귀성 행렬이 떠올랐다. 여자는 혼자만 소외되었다고 느끼곤 했다. 이상하게도 여자가 같이 산 남자들은 하나같이 명절 때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느끼기만 했지만
이제는 여자도 심정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래서 고향 타령을 늘어놓으면 남편은 이런지하에 면박을 주는 것이다. 뭐? 고향? 할 짓 없으이 우스분 말 다 한다. 요새 누구나 다 타향에 나와 사는데 고향이고 뭐고가 어디 있노? 그딴 것 갖고 수선 좀 고만 피하라. 그는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비아냥댔다. 그러나 군냐라는 그 단어가 마음속 늪으로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출 소년들이 어려서 집 나간 어머니를 찾아 헤매고 해외 입양아들이 무턱대고 고국에 와 부모를 찾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찾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찾으려 한다. 자기 존재의 전부를 던져 그렇게 어머니나 부모를 찾아 사람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그 공간이 바로 고향이리라. 존재의 근원 같은 친밀한 관계로 뒤덮였던 행복의 기억. 어른이 되어 각박하게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떠오르는 원천적 그리움. 훈훈하고 부드러웠던 것들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더 안심해보고 싶은 심정. 그 얼음에 고향이라는 정서가 어려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여자는 지금도 고향 하면 야릇한 감회에 빠지곤 한다. 그 단어는 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몰고 온다. 뭐라고나 할까? 어딘지가 막막하고 가슴 근처가 감미로운 듯 슬퍼지며 하얀 언덕길 같은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언덕길 좌우로 키낮은 떡갈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흰 햇볕 아래 고운 흙먼지가 잠자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영상은 바위고개로 바뀌며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라는 노랫말로 넘어가고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그리곤 웬일인지 분홍 치마가 펄럭인다. 바위고개라는 가곡은 여자의 외숙모가 칠순잔치에서 부른 노래이다. 의사였던 외숙모는 젊은 시절 단 6년간 외삼촌과 결혼 생활을 하고서 남편을 시국에 잃었다고 했다. 그 외숙모가 긴긴 일생을 살고서 칠순에 와서 바위고개를 부르면서 남편과 살았던 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눈앞에 이렇게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으니 현실은 현실이었던 모양이라고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회상했다. 여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월이란 것을 생각했고 20살 정도의 외숙모가 1930년대쯤에 바위고개에서 외삼촌을 기다리는 장면을 연상했다. 이 장면에 언제부터인지 분홍 치마가 펄럭이는 것이다. 그것은 돌아오는 토요일은 분홍 치마에 라는 노래 때문일 것이다. 그 노래는 여자가 어린 시절 은산에서 들었던 노래 같다. 마을의 처녀 총각들이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시시덕거리고 혹은 연애 편지를 쓰곤 했다. 어린 여자아이인 그녀는 연애 편지를 이리저리 전해주고 말도 전해준다. 그리고 노래도 따라 부른다. 요즘은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곧바로 바위가 있는 언덕이 나타나고 분홍 치마가 바람에 펄럭인다. 아주 밋밋한 야산은 아니고 능선이 제법 가파르다. 그 높다란 산꼭대기 부근에 소나무와 바위들이 있고 꽃샘바람 같은 게 싸하게 불며 분홍 치마가 건듯 바람에 날리는 것이다. 여자는 그 환영 때문에 곧잘 잠을 설치곤 한다. 엎치락뒤치락 간신히 잠이 들 무렵이면 환영은 또 달빛이 찰랑거리는 바다로 나가곤 하였다. 백건우의 손가락 같은 피아노 곡이 한바탕 지나가고 비로소 선율이 시작된다. 은빛 물결이 차랑차랑 목이 메이게 감겨든다. 여자는 울컥 흑흑 느껴 운다. 차갑고 정다운 손길이 그녀를 휘감고 그녀는 온몸을 달빛 물살에 내맡긴다. 왜 그래? 남편의 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깨어나지 않으려 노래를 따라간다. 잔잔한 호수에 바람 없고 사공의 노소리 그득한데 달빛 밝은 고요한
나중에야 그 노래가 피아노 명곡집에 나오는 은파라는 곡인 걸 알게 되었다. 여자는 세 번째 결혼식에서 결혼 행진곡 대신 이 은파를 치게 했었다. 은산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이렇게 노래와 함께 기억된다. 섣달 금음날 같은 때 부엌에서는 시루떡이 쪄지고 트렁크를 든 큰오빠가 서울에서 돌아오고 아이들은 위풍 센 방에서 이불 안에 다리를 집어넣고 뒹굴뒹굴 하고 있다. 방바닥은 불이 날 듯 뜨거우며 먹을 것들이 여기저기 그득하고 명절 전야의 흥분이 온 집안에 고여있다. 그런 때 노랫소리는 합창이 되어 퍼진다. 흘러가는 강물에 작은 배를 띄우고 창밖에 비바람 불 때면 꽃잎은 하염없이 대개 언니 오빠들의 중학교 책에 있는 노래들이거나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들이다. 막내인 여자아이는 졸음이 쏟아져 가물가물 내려감기는 눈꺼풀을 가까스로 치뜨고 있다. 모두들 오늘 잠이 들면 눈썹이 하얘진다고 겁을 준다. 막내는 그럴 것 같지 않으면서도 겁이 난다. 여자애는 언니 오빠들의 노래를 따라한다. 달빛 밝은 고요한 바다로 오시오. 기억의 끝은 늘 이렇게 은빛 파도에서 찰랑인다. 기차가 영월역에 닿았다. 여자는 조그만 여행 가방을 선반에서 내려 상체를 고추 세우고 천천히 내린다. 정동진으로 가는 고만고만한 연인들에게 자신은 해맞이 따위가 아닌 꽤 기난 볼일이 있다는 듯이 플랫폼을 질러 나가는 승객은 고작 5-6명 뿐이었다. 여자는 불빛 아래 멈추어 서서 시계를 보았다. 4시 30분. 새벽 4시 30분에 그녀는 강원도의 영월역에 내려 있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낯선 이곳에. 어떻게 한담? 으스스한 새벽 기운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언제나 겪는 일이지만 내리고 보면 난감했다. 그러나 난감함에도 몸을 던져 넣으면 기생할 만한 구석이 있었다. 여자는 청규화를 덮은 새 역사 안에 잠시 서 있었다. 여자는 고요 속에 머리를 숙였다. 나는 왜 이 여행을 떠나왔던가. 그러자 서울의 집 생각이 났고 두고 온 분위기들이 따스하게 그녀를 유인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다. 신호가 5번 울리고 나서 남편이 뒤늦게 전화를 받았다. 거기 어디야?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감정을 누를 때면 서울말을 쓴다. 영월. 영월? 강원도?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아니. 뭐야? 청룡포 구경하러 간 거야? 남편은 이제야 조금 여유를 되찾고 특유의 귀여운 농담을 했다. 아니야. 그럼? 몰라, 나도. 지금 전화하는 곳이 어디야? 역 앞. 위험하다. 가느다란 한숨이 코고는 소리처럼 전화선 밑으로 지나갔다. 그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한심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만에 그는 결심한 듯 또박또박 입을 떼었다. 지금 빨리 택시를 타. 택시를 타고 거기서 제일 큰 호텔로 가자고 해. 가서 눈 좀 붙이고 내일 거기까지 간 김에 그래 청룡포 구경하고 그리고 일찍 올라와. 올라와서 은산지군가 어딘가 거기 가보자. 이사 한 번 더 가지 뭐. 그러면 됐지? 그는 한껏 양보하고 있었다. 여자가 은산에 가보자고 했을 때 면박을 주어서 일이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하는 눈치였다. 정훈이한테서 전화 왔었어, 어젯밤에. 당신 보고 싶다고 해. 남편은 회유하듯이 정훈이까지 갖다 붙였다. 전화가 정말 온 것인지도 모른다. 정훈이는 그들의 아들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다. 여자가 결혼해 갔을 때 그 애는 고등학생이었는데 1년 3개월을 같이 살고서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다.
여자와 아이는 다른 이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사이가 괜찮았다. 정훈인 까다로웠지만 눈치가 빨랐고 여자는 아이의 행동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정을 읽을 줄 알았다. 1년이 좀 넘는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성, 가족관계를 초월해 가끔씩 전화를 주고받고 싶은 친구 정도로는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 전화가 왔다면 정훈이 여자의 안부를 물었을 게 뻔하다. 여자는 마음이 복잡해 대꾸를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 내년 여름에 그 애도 볼 겸 런던에 가자. 가서 이번엔 여러 군데 돌아다니자. 여자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불현듯 정훈이와 셋이서 이룩한 그동안의 단란함이 그리워 목이 뜨거웠다. 대답 좀 해. 여자는 억지로 대답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한풀 꺾인 태도가 멀리서 느끼노라니 조금 슬펐다. 그는 원래 감정을 누르기 어려운 남자였다. 과격하고 욱하기 잘하는 성미에 남의 비위 맞출 줄 모르고 참을성도 없었다. 그런 그가 여자를 만나서 무던히도 은근해진 터였다. 친구들은 여자가 그의 타고난 경상도 기질을 잘 잠재웠다고 말했지만 기실 여자는 그를 길들인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이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놔두고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괜찮지? 남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눈앞에 없는 여자를 상대로 구차하게 구슬리는 꼴이 안쓰러웠다. 내일 갈게. 여자는 재빨리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리 찾아도 오지 목장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런 목장은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었다. 여자는 하는 수 없이 방죽 앞 구멍가게에서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남자는 무척 놀라는 눈치였다. 네, 신문을 보고요. 한번 와보고 싶어서요.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고는 남자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여자는 자기가 지금 방죽 앞에 서 있다는 말을 했다. 방죽 앞이라고요? 거기까지 지금 와 계시다고요? 남자는 더욱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급습 당하는 듯한 기분일까? 그렇다면 무엇하러 신문에 광고까지 냈단 말인가? 목구멍에 필터를 낀 듯 정돈되었던 목소리가 당황한 탓인지 허둥거렸고 어투에서는 시골 냄새가 풍겨났다. 네, 가게 앞이에요. 하동 슈퍼라고 써있네요. 조그만 구멍가게인데. 네, 압니다. 그러면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내가 곧 나가죠. 남자의 음성은 바로크 시대의 목관악기에서 나는 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전원이 뒤에 펼쳐져 있어서일까. 그러나 차를 끌고 나오겠다고 덧붙이던 그는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는 다시 한번 하동 슈퍼의 간판을 올려다보고 바람 부는 방죽 앞을 왔다 갔다 했다. 11월의 공기는 쾌청했다. 잡목들이 우거진 야산자락, 추수가 끝나가는 들판, 아직 퍼런 배추의 무밭, 가끔씩 지나가는 차들. 이런 데서 살면 어떨까? 여자는 생각해 본다.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지루해질까? 지루해져서 나중에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 발광을 하게 될까? 미쳐서 실려 나갈지 알 수 없었으나 고요한 물 위에 비친 산 그림자나 무심한 듯 지나다니는 개들, 맑은 바람에서 느껴지는 한적함만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장난감 같은 꼬마 트럭이 다가왔다. 여자는 그 차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남자의 차가 어느 쪽에서 다가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앙증한 고물 트럭이 하동 슈퍼 앞에 섰고 체구가 작은 남자가 내렸다. 여자는 그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남자도 주위를 휘둘러 보더니 방죽 앞에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가 여자 쪽으로 다가왔다.
저 서울에서 온...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전 김영태라고 합니다. 신문에 냈던... 남자가 여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아, 네. 타시죠. 여자는 웃음을 참으며 그의 차에 올랐다. 이렇게 작은 트럭에 타보기는 처음이었다. 세상에 1톤 트럭이라니. 요걸 타고 목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 사료나 물 같은 것을 싣고? 차 색깔도 흔히 보는 청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색으로 정답게 때가 많이 끼어 있었다. 승용차나 다른 차는 기난 일로 지금 출타 중인지도 몰랐다. 여자는 목장 생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없었다. 오다가 몇 번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이 오지 목장을 모르더군요. 네, 모를 겁니다. 남자가 멋쩍은 듯 웃었다. 검고 가느다란 직모가 이마를 사선으로 질러 콧등까지 길게 내려와 흔들렸다. 여자는 그의 옆모습을 슬쩍 살폈다. 피부는 머릿결과는 달리 황갈색으로 매우 거칠었다. 이마와 눈가로는 굵은 주름살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수염을 깎은 턱은 낯설게 번질거렸고 빨아서 그냥 입은 듯한 점퍼 목 부분으로 한여름 남방 셔츠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리고 양복 바지 밑으론 스니커가 보였다. 무슨 냄새가 풍겨왔다. 쾌쾌하고 쿠리쿠리한 조금 역겨운 냄새였다. 여자는 차창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것은 호라비 냄새인 것 같았다. 그곳엔 물론 사람의 냄새, 살냄새, 살아있는 동물의 냄새가 있었다. 여자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이런 냄새에 섞일 수 있을까? 불안스런 대답이 들려왔다. 차는 큰 길을 벗어나 왼쪽으로 난 샛길로 접어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울타리가 쳐진 과수원과 논들이 지나갔다. 얼마나 갔을까? 오지목장이라는 팻말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여자는 돌아보았다. 탁구채만한 팻말이 삐뚤어만 장대 위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우스꽝스러웠다. 오지목장이라는 글자도 주인이 직접 썼는지 모양이 고르지 않았다. 차는 산비탈의 천수답들을 지나 배추밭을 질러 산 중턱의 집 앞에 가서 멎었다. 개가 요란히 짖었다. 내리시죠. 남자가 먼저 내려 차문을 열어주었다. 달려드는 개를 소리쳐 쫓아보내면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새삼스럽게 아래 위로 다시 훑어보았다. 살림집이라고 생각되는 조그만 기와집이 한 채 서 있고 그 주위로 함석 슬레이트를 얹은 선호동의 허름한 건물들이 들쑥날쑥 서 있었다. 창고와 헛간 같은 것인 모양이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슬레이트 건물들 뒤에 산자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오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구경 먼저 하시지요. 남자가 개를 매놓고 앞서서 걸었다. 여자도 그를 따라 걸어갔다. 늦게 파종을 했는지 아니면 박토여서 성장이 좋지 않은 건지 시원찮게 자란 무와 배추가 겉잎을 널브러뜨리고 밭에 가득 심겨져 있었다. 첫 번째 축사는 축사라기보다는 외양간에 더 가까웠다. 중소 한 마리가 둥그런 눈을 껌뻑대고 안에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집들을 쌓아둔 헛간이었다. 여자는 소 앞에서 녀석을 마주 보았다. 녀석은 순하고 다정했고 누런 몸빛도 고왔다. 주인의 공이 많이 간 것 같았다. 왜 이 소를 이렇게 따로 놓아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목장의 전모를 짐작할 수 없어서 여자는 가만히 있었다. 혹시 소가 이 소 한 마리인가? 웃음이 나려 하는 것을 여자는 꼭 삼키고 태어난 척 했다. 소가 예쁘네요. 잘생겼죠? 남자는 자랑스러운 모양이었다. 남자는 또 앞서서 휘청휘청 걸었다. 창고가 나오고 그 다음은 화장실이었다. 그리고는 돼지들이 꿀꿀대는 축사가 나왔다. 여자는 그 작은 축사를 보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웃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얼굴 근육을 긴장시켰다. 돼지들의 축사는 단지 5마리가 있는 귀여운 축사였다. 5마리를 한꺼번에 넣어놓지 않고 1마리씩 들어가도록 철망으로 칸막이를 해놓았는데 거기에도 주인의 정성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등성이 아래 또랑 근처까지 여자를 데리고 가서 물가에서 논이는 오리를 보여주었다. 오리는 7마리였다. 돌아오는 길에 여자는 역시 남자의 목장 재산인 닭들을 보았다. 모두 12마리라고 했다. 그것들 말고도 목장의 구성원으론 툇마루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 1마리가 더 있었다. 여자는 자신에게 절대로 웃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엄명했다. 안채로 들어오자 남자가 잠깐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권했다. 저 혼자요? 차 한 잔 타가지고 금방 들어갈게요. 여자는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번쩍번쩍하는 공작새가 휘황하게 그녀를 맞았다. 30년은 넘었음직한 호마이카 장롱에 문짝에 새겨져 있는 거대한 새였다. 이불 속에 발을 넣고 있어요. 날이 쌀쌀하니까. 아랫목 구석의 조그만 문을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이 부엌인 모양이었다. 달그럭대는 소리가 잠시 나고 남자가 그 문을 열고 찻잔 2개를 뒤밀었다. 노란 물이 남실남실 담겨 있었다. 남자는 허리를 굽히고 그 앉은뱅이 문으로 들어왔다. 꿀차예요. 마셔봐요. 남자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으며 손끝 살들이 메마르게 갈라져 있었다. 여자는 꿀차를 홀짝홀짝 마셨다. 남자도 훌훌 더운 차를 마셨다. 그의 시선이 매니큐어 칠한 여자의 손에 자꾸 머문다는 것을 여자는 느꼈다. 향기롭네요. 제가 직접 딴 거예요. 아카시아 꿀이죠. 아, 네. 1시간만 앉아 계세요. 내가 새밥을 지어드릴 테니. 여자는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가 찻잔을 들고 일어섰다. 아니에요. 전 배도 고프지 않고 또 금방 갈 거예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으니 꼭 드신 밥을 먹고 가세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배도 고프지 않고 곧 가야 해요. 안다니까요. 그래도 꼭 식사를 하고 가세요. 여기까지 온 답례로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요. 아닌데, 그럼 제가 뭘 도울까요? 그럴 거 없어요. 부엌도 불편하고 나오시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남자는 극구 사양하는 여자를 구태여 방 안에 앉혀놓고 부엌으로 되나갔다. 여자는 아랫목에 깔린 얇은 이불에 발을 집어넣고 남자의 생활을 음미했다. 가물가물 잠이 왔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안온한 기운이 들며 어느 날 불현듯 고향집에 돌아온 듯 하였다. 여자는 꾸벅꾸벅 졸았던가 보았다. 어느새 남자가 작은 문을 열고 상을 들이밀었다. 여자는 놀라 깨어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상 위에는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러 음식이 올라 있었다. 그들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남자가 반찬 접시를 이것저것 여자 앞으로 밀어놓았다. 여자는 수저를 들었다. 간장만 넣고 끓인 듯한 미역국, 간 고등어를 양념에 찐 것, 감자볶음, 호박볶음, 가지볶음. 그녀는 한 가지씩 먹어보며 맛있다고 칭찬을 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도 고프긴 했지만 똑같은 양념을 써서 똑같은 조리법으로 그저 덮었을 뿐인 감자, 호박, 가지볶음은 정말 맛이 있었다. 재료가 전부 직접 농사 지은 것이고 간이 맞아서일까. 여자가 가장 감탄한 것은 배추 겉절이었다. 큰 배추를 퍼런 잎째 소금에 절여 김치식으로 버무리지 않고 고춧가루와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나물처럼 무친 것이었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밥에 그놈을 톱잎으로 얹어 입을 크게 벌리고 먹노라니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말이 실감났다. 여자가 쩝쩝대며 친근한 시골 안악처럼 먹자
남자는 입이 벙긋해졌다. 그는 여자를 안 보는 척 계속해서 훔쳐보았다. 그의 시선이 줄창 여자의 얼굴과 손 근처에서 어른된다는 것을 여자는 느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자는 비로소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27에 결혼을 했죠. 제대하는 길에 만난 여자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땐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랬는지 분간이 안 되대요. 이태를 살았나. 아내가 추수한 돈과 폐물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매 다녔고 화투치는 현장과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다행히도 아이가 없이 그리 되었어요. 그 뒤 고추 농사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지고 말았죠. 하우스에도 손댔지만 빚만 불렸고요.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니 헤어날 길이 없더군요.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나죠. 한 해 뒤에 기약 없이 궁핍함과 씨름하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지금 19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아까 돼지우리며 외양간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지금이 빚 다 갚고 이만큼이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오래 혼자 살았나 봐요. 이제 짝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가 깊숙이 가라앉았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든지 해주고 싶었으나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근데 당신은 안 되겠어요. 여자는 놀라서 그의 눈속을 살폈다. 슬며시 배어나오던 웃음이 가시고 사실은 더 큰 웃음이 속 안에서 일었다. 여자는 능청을 떨고 싶었다. 왜요? 진짜 도시 여자는 안 돼요. 남자가 여자의 큰 눈을 피하며 말했다. 마음 각별히 먹고 와서 열심히 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그렇게 나오자 여자는 더 짓궂어졌다. 저도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아이도 없고요. 모든 게 딱 맞춤한데 여기 와서 살면 안 될까요? 당신 손을 봐요. 그 손으로 여기 와서 돼지치고 소 먹일 수 있겠어요? 김장 밭 메고 곡식 거둘 수 있겠어요? 밭이 많은가요? 여자는 짐짓 떠보았다. 아니요, 얼마 안 돼요. 그치만 철 따라 이것저것 파종해야 하고 거름도 해야 하고 약 주고 보살펴야 하고 또 걷어들여 타작도 해야 하고 어느 것 한 가지도 힘 안 드는 일이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될까요? 어려워요. 남자는 웃음 띤 얼굴로 딱하게 여자의 시선을 피하며 시종일관 거절하고 있었다. 그럼 왜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에 그런 광고를 내셨어요? 여자는 애가 단 듯이 화가 나는 듯이 항의했다. 도시에도 당신 같은 여자 말고 좀 더 다른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왜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쪽은 나보다 훨씬 높은 남자와 만나야겠어요. 높은? 여자는 비로소 웃었다. 그들은 한참 같이 웃었다. 무엇인가가 서로 납득된 듯해서 그들은 서로를 다치지 않으면서 재밌게 북돋았다. 숭늉을 마시고 조그맣고 껍질이 두꺼운 사과를 까서 후식으로 먹었다. 그들은 어릴 적 친구처럼 화기애애해져서 소꿉놀이 차 같은 앙증스런 트럭을 영월역까지 타고 나와 흐뭇하게 헤어졌다. 여자는 서울행 기차를 타지 않았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무궁화호가 들어오자 오히려 거기에 올랐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기차는 떠났고 어디든 도착하면 거기서 연락을 하면 될 것이었다. 여자는 가방에서 모자를 꺼내 썼다.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검은색 베레모였다. 여자의 손놀림이 익숙하게 왼쪽 끝을 잡아당겨 원터치로 모양을 잡았다. 이제 여자는 다시 도시 여자로 여행을 계속하는 셈이었다. 어디로 갈까?
막연하게 황폐한 바위 고개가 떠오르고 분홍 치마가 펄럭였다. 돼지 5마리와 소 1마리를 가진 남자가 그렇게 대바람에 자신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어쨌든 거절은 거절이었다. 여자는 남자를 생각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그를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이 동네 초등학교 학예회에 느닷없이 출연했던 것처럼 희극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그녀의 장밋빛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예뻤다. 손톱을 칠하는 기술이나 모자를 쓰는 기술은 그녀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잡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인지 여자는 남자들에게 거절을 별로 당해보지 않았다. 상대 쪽에서 아무리 성의 없는 표정을 보여도 여자는 애가 타기는커녕 갈 테면 가라, 나를 버릴 테면 버려. 갈 테면 가라, 나를 버릴 테면 버려.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혼자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현재의 것에 애착이 없는 이 버릇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 시절, 결혼해서까지 늘 여자를 시큰둥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그랬고 때로는 개코 같았고 임시 방편인 듯 했고 어디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았고 다음번에야 무엇인가가 완성될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자 자라나지도 못한 여자의 뿌리는 흐물흐물해져 숫째 녹아버렸다. 그 후에 다가온 것은 부유하는 자신의 삶이었다. 그녀는 근거 없이 흔들리는 자기의 존재를 어디에 부려야 좋을지 몰라 언제나 우왕좌왕이었다. 그렇긴 했어도 남자에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은 별로 없었다. 애착이 없다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과도 통하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말하자면 늘 끌어당기기만 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영월에 와서 갑자기 거절당한 느낌은 낭패라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안쓰러움 같은 게 마음속에 쌓이는 기분이었다. 남자는 여생을 함께 살며 더불어 노동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의 말 맞다나 이 핑크빛 손톱으로 막중한 노동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역시 그의 말처럼 이제 와서 노력으로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닐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까? 여자는 멍해졌다. 그녀는 객실을 휘둘러 보았다. 오후의 기차 안은 잠지나 해의 보트피플을 생각나게 했다. 몇 날 며칠을 지치게 항해한 후 기쁜 희망은 사라지고 분주함이나 목적의식도 사라지고 아직 살아있다는 나른함만이 사람들 사이를 가녀리게 오가는 생각조차 잃은 햇빛 속의 무연한 평화. 그 가라앉은 공기를 휘젓고 승무원이 표를 검사하며 다가왔다. 여자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 기차의 종착역이 어디냐고 물었다. 강릉이라는 대답이었다. 여자는 자기가 영월역에서 탔는데 강릉까지 가겠다며 돈을 꺼냈다.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던 승무원은 여자의 모자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재빨리 여자는 서울행 기차표를 내보이며 자기가 영월역에서 탔다는 것을 증명했다. 환불이 안 됩니다. 서울행 기차가 영월에서 이미 출발했고 여기는 역이 아니어서 시간차에 따른 계산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아요. 여자는 가볍게 대답했다. 강릉행 차표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다시 무연한 고요가 찾아왔다. 기차는 숨을 몰아쉬며 쉼없이 달렸다. 태백을 지날 때쯤 다시 바위 고개와 분홍 치마가 떠오르며 은빛 파도가 머릿속에 찰랑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자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이란 데를 가보았다. 살아생전엔 그 지명을 입 밖에 내 말해볼 수조차 없었다. 그곳은 그렇게 두려운, 무서운 마의 고장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들이 그곳을 돌아볼 수 없도록 엄명을 내려놓았던 거다. 세상이 점차 달라지고 과거의 일들이 의미 없이 들먹여질 때도 아버진 지난날 겪었던 두려움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서 차분차분히 오빠의 말을 듣고 여자는 혼자서 몰래 그곳을 가보았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서 그저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가볼 수 있는 데였다. 그런 곳을 아버지는 평생 속으로 그리워하며 쉬쉬 입을 떼지 못하며 막상 가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자식들에게도 태산 같은 부담을 주며 밋밋한 산과 대숲, 집 몇 채, 온누리에 다 펼쳐져 있는 하늘과 어디나 오가는 바람이 고작인 별곳도 아닌 그곳을 들도 탁 트이지 못하고 마을도 환하게 벌어져 있지 않고 그저 감나무 몇 그루에 고물고물한 논들, 염소 몇 마리 겨우 풀을 뜯고 있는 그곳을 아무 특징도 없고 옹색하기만 한 그곳을 여자는 서서 허탈하게 바라보았다. 모두들 일을 나갔는지 마을은 비어있다. 여자는 어쩐지 당당하지 못하고 새 색시처럼 조아린 그 마을을 눈에 담으며 자기 마음에 물어보았다. 여기가 내 고향인가? 아버지가 나서 자란 곳이니 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평생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이니 정작 내게도 소용이 있는가? 노파 혼자서 지키고 있던 길갓집에서 이른 저녁 연기가 올랐다. 그러나 아주 낯선 곳은 아닌 듯 했으나 조금쯤 정이 가고 애틋하긴 했으나 아무래도 그곳은 여자의 고향이 아니었다. 여자는 그 후에 어머니의 고향에도 가보았다. 마을은 윤택했고 집집마다 울 안에 노란 수선하니 진홍색 동백이니 갖은 화초들을 예쁘게 키우고는 있었으나 그곳도 여자의 고향이 아니었다. 순전히 낯선 사람들만이 가득 찬 낯선 곳이었다. 여자는 생각했다. 그럼 내 고향은 어디인가?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피난 나와 살던 곳도 아니고 그 후에 가족이 살았던 서울도 아니고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며 살던 곳들도 아니라면 진정 내 고향은 어디인가? 도대체 주거 뼈를 어디에 뿌려달라고 한단 말인가? 달빛 밝은 고요한 눈부시게 달빛이 내리비추며 은빛 파도가 찰랑댔다. 아, 그래. 여자는 목적을 잊고 기차에 흔들렸다. 웅얼웅얼 기차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동해, 정동진, 강릉에 차례로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동진이나 강릉에서 내리기는 싫었다. 해바라기나 관광을 하러 그녀는 이 여행을 떠나온 것이 아니었다. 여자는 동해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갔다. 삼척행 직행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것을 타고 얼마쯤 가다가 울진행 버스가 보여 그것으로 갈아탔다. 죽변이란 곳에서 여자는 불쑥 내렸다. 터미널을 향해 차가 경사진길을 내려갈 때 툭 트인 바다가 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여자는 내려서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바닷내음이 나며 살찐 갈매기들이 여기저기 떼지어 징그럽게 앉아 있었다. 방파제 끝으로는 조그만 등대가 있었고 해변가의 뚝 위로는 전부 대숲이었다. 아, 이래서 죽변이구나. 파도는 달빛 대신 햇빛에 눈부시게 반사되며 반짝이고 있었다. 여자는 그 물결에 찰랑찰랑 마음을 실었다.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그곳을 여자는 천천히 거닐었다. 여기가 거긴가? 달빛 밝은 고요한